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가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만 넘겨주십시오. 폴란드 앞에 나타난 루마니아 특사의 이 제안에 유럽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불과 1년 전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도입을 결정했을 때 유럽은 비웃었습니다. 7년짜리 공동개발 계획을 버리고 아시아 무기를 선택했다고 예산 3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조롱했죠. 한국 전차요? 유럽 표준에도 안 맞는데 값싼 임시방편 아닙니까? 독일 방산협의체 대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K2가 폴란드에 도착했고 18개월 만에 전력이 완성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시하던 그 나라들이 10배의 돈을 들고 폴란드 문 앞에 줄을 섰지만 폴란드는 전차 대신 규칙을 팔아 유럽 군수 시장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누시 레반도프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전력전환위원회에서 수석 전략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 나라의 안보가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동부 지역의 한 기갑훈련장을 방문했죠. 새벽부터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훈련장은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오래된 장비 앞에서 점검을 반복하고 있었고 정비병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낡은 전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훈련장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큰 달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련 일정표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달력에는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1월, 2월, 3월. 대부분의 날짜에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훈련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장비 교체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동행한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원래는 작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미뤄졌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달력의 빈칸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멀리 보이는 훈련장 건물들, 그 안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낡은 장비들. 이 모든 것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은 바로 이런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차에 올라타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 가방 안에는 각종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협력 현황, 예산 배분 계획, 성능 비교표. 모두 중요한 문서들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문서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더 나은 조건? 더 완벽한 계획? 아니면 그저 누군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전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또 다른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이번엔 회의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방전력전환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은 차세대 기갑전력 도입 방안 검토였죠.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회의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오늘 본 그 달력이 떠올랐어요. 빈칸투성이었던 그 훈련 일정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장비가 아니라 채워진 달력이라는 것을요. 구체적인 날짜가 적힌 실제로 실행 가능한 일정표 말입니다. 이 챕터. 그 달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빈칸들이 계속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국방전력전환위원회 회의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각 부서 책임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방부 예산기획관인 피오트르가 제 옆자리에 앉았죠. 그는 언제나처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더군요. 오늘 안건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피오트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런 회의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각국 전차의 성능 비교표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화력, 기동력, 방어력. 숫자들이 가득한 표였습니다. 발표자는 열심히 설명했죠. 어떤 모델이 어떤 점에서 우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1시간 가까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 검토였습니다. 피오트르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어요. 가용 예산, 분할 지급 계획, 환율 변동 리스크.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발표는 유럽 공동방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여러 나라와의 협력이 가져올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표준화, 공동개발, 비용 분담. 모두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합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발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성능이 뛰어난 건 좋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장비가 실제로 우리 부대에 배치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계약 조건과 생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죠.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2년에서 5년 사이라는 건 사실상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피오트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동부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달력을 봤어요. 빈칸투성이었습니다. 훈련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비가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동안 현장은 멈춰 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무기를 고르는 것보다 실제로 도착하는 전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언제 준비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레반도프스키 전략관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회의 때 납기 관련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 수 있었어요. 제 질문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챕터 3. 레반도프스키 전략관님. 그녀는 안나 코지엘이었습니다. 군수 일정과 공급망 분석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죠. 49살, 저보다 7살 어렸지만 이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오래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하신 말씀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복도 한쪽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안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2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브뤼셀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협의체 정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안나가 준비해준 자료 파일이 제 노트북 안에 들어 있었어요. 비행시간 2시간 동안 저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브뤼셀의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주요 방산 국가들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유럽 공동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계획이었어요. 발표자가 일어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동표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각국의 기술을 통합하여 유럽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를 만들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좋은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단계 기술표준협의 예상기간 18개월. 2단계 공동개발체계 구축 예상기간 24개월. 3단계 시제품 제작 예상기간.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계를 합치면 최소 7년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 대표단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함께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기술도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7년은 너무 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분담 문제였어요. 각국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숫자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안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회의 참석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표준, 합의, 공동개발.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폴란드 동부 훈련장의 그 달력이 떠올랐어요. 저는 여기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그곳의 빈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돌아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합의는 안전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책임도 분산되죠. 하지만 합의는 느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바르샤바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안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커피를 내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바르샤바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안나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방산 계약 이행 데이터였어요. 각국의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납품 시점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약 후 실제 납품까지 계획보다 30% 이상 지연됩니다. 어떤 경우는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표를 가리켰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대부분 기술 조정, 표준 협의, 예산 재조정입니다. 결국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들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안나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자료였어요. 이건 현재 가동 중인 생산 라인 현황입니다. 제가 사흘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녀가 펼친 자료에는 여러 나라의 방산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여유 생산 능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주문을 받아도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합니다. 안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라인은 다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항목에 멈췄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자세히 봤어요. 이 라인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첫 배치가 가능하고 18개월 이내에 초도 물량 인도가 완료됩니다. 6개월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4월 계약 시 9월 첫 인도. 그리고 매달 일정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능한 일정표를 보고 있었어요. 추정도 아니고 예상도 아닌 실제로 실행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이 라인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들은 이미 K2 전차를 자국군에 납품하고 있고 해외 수출 경험도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죠. 저는 뒤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유럽방산협의체밖에 선택지였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습니다. 화력, 기동성, 방어력 모두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안나가 세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가 달력을 하나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색 펜으로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실제 납품 일정입니다. 4월에 계약하면 9월에 첫 전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매달 정해진 수량이 옵니다. 내년 6월이면 초도 물량이 완료되고 우리 부대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들어올렸습니다. 빈칸이 없었어요. 모든 날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동부훈련장에서 봤던 그 텅 빈 달력과는 완전히 달랐죠. 문제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치적 부담입니다. 유럽밖에 선택을 하면 협의체에서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안나의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그 자료 사본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그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봤습니다. 한쪽에는 브뤼셀 회의 자료가, 다른 쪽에는 안나가 준 일정표가 있었어요. 7년과 18개월. 추정과 확정. 합의와 결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챕터 5.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안나가 보여준 그 일정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유럽 공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 예상 소요기간 7년. 그동안 우리 부대의 전력 공백은 계속됩니다. 저는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현재 보유 장비의 노후화 속도, 정비 비용 증가율, 훈련 가능 일수 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누적된 정비 비용, 감소된 훈련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병사들의 사기 저하.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독자적 계약. 18개월 내 전력 확보. 저는 같은 항목들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시간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오트르였어요. 그도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맘새 고민했습니까? 그가 제 책상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걸 좀 봐주십시오. 피오트르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숫자상으로는 명확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유럽 협의체를 우회하는 순간 우리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될 수 있고 외교적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오트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그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납기가 지연되거나 성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안나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추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펼친 자료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이행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계약들, 그리고 그 계약들의 이행 결과.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평균 납기 준수율 95%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검증했습니다.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여러 나라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유럽 협의체 자료, 오른쪽에는 안나가 준 일정표. 안전한 길과 필요한 길. 저는 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길은 책임을 분산시켜줍니다. 모두가 동의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길은 위험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 복무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26살의 젊은 소위였던 저와 제 부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그날 동부훈련장에서 만났던 병사들의 문제였습니다. 텅 빈 달력 앞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시간 중심 전력 전환 방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현황 분석, 대안 검토, 위험 요소, 그리고 권고 사항. 자정이 넘어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내일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챕터 6. 브레이크 인투 2시간을 사는 결정.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략관님,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관 토마시 코발스키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61살,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앉으시죠. 그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건넸어요. 읽어봤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보낸 파일을 검토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제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협의체는 반발할 겁니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장관님,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부훈련장에서 찍은 그 달력 사진이었어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빈칸 투성이입니다. 이 빈칸들이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당신이 옳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정치는 옳고 그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임입니다. 이 결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지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 부대는 18개월 만에 전력을 회복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장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납기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안나 피오트르와 함께 비공개 협상팀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시차 때문에 저녁 8시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한국 측 담당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명확한 납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첫 배치, 18개월 이내 초도 물량 완납. 이 일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안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상은 4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술 사양, 가격, 납기, 정비 지원.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갔습니다. 매일 밤 8시, 우리는 화상회의실에 모였어요. 5월 초순, 마침내 합의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문서를 들고 다시 장관실을 찾아갔죠. 준비되었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가 천천히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가 서명했습니다. 저도 제자리에 서명했어요. 5월 15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5월, 6월, 7월, 11월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11월, 첫 전차가 도착하는 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달력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유럽협의체가 알게 되면, 주변국들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압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더 루즈해지지 않게 바싹 긴장감 놓치지 않게 쓰자. 오전 429챕터 7. 비스토리 현장의 목소리. 5월 말, 저는 다시 동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전차장이었습니다. 3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마렉 노박입니다. 그가 경례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경례를 받고 물었어요. 오늘 훈련 일정은 어떻습니까? 취소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유는? 엔진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정비고 안에는 해체된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빠진 채로요. 마렉이 그 빈 공간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4대의 전차가 멈춰 있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은 빈칸이었지만 그것이 전체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매주입니다. 마렉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전략관님, 저희는 훈련하고 싶습니다. 병사들은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았어요. 곧 바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마렉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것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훈련장을 나오며 저는 다시 그 달력을 봤습니다. 여전히 빈칸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면 이 달력이 바뀐다는 것을요. 차에 올라타려는데 마렉이 뛰어왔습니다. 전략관님.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회의실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렉 같은 현장 지휘관들, 그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 빈 부품 공간, 취소된 훈련, 기다림. 그들은 정치적 논쟁을 모릅니다. 유럽 협의체가 뭔지도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작동하는 장비였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나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확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최종 생산 일정표였어요. 11월 15일 첫 배치 4대, 12월 15일 2차 배치 8대. 그리고 매달.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피오트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물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구, 철도, 운송. 움직임이 시작되면 다들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비하십시오. 발표는 7월에 하겠습니다. 챕터 8. 펀 언드게임즈 도착. 7월 5일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이었어요.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고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전력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어느 나라 장비입니까? 한국입니다. K2 전차를 도입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의문. 유럽 협의체와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납기를 우선시했습니다. 11월부터 순차 도입이 시작됩니다. 장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폭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럽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유럽방산협력우회, 독자 행보에 나선 바르샤바, 균열의 시작인가. 제목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어요.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독일 대표 한스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상의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4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없었습니다.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중함과 지연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난과 해명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생산은 시작되었으니까요. 8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나와 함께 그단스크 항구를 시찰했어요. 물류 책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역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화물선이 도착합니다. 그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철도는 배차 완료했습니다. 항구에서 훈련장까지 직행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의 전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진이 도착했어요. 생산 라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립 중인 K2 전차들, 검수를 받고 있는 포탑들,
테스트 주행 중인 차체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동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마렉이 저를 맞이했어요.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우리 것입니까? 2개월 후면 여기 도착합니다. 마렉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사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봐라.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던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의적이던 눈빛이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옵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10월이 되었습니다. 훈련장 사무실의 달력이 바뀌었어요. 11월부터 훈련 일정이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조작 훈련, 사격 훈련, 기동 훈련. 이제 달력에는 빈칸이 없었습니다. 마렉이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준비하라. 한 달 남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념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1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그단스크 항구로 향했어요. 안나, 피오트르, 그리고 마렉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입니다. 항구 책임자가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저는 렌즈를 들여다봤죠. 화물선이었습니다.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하역이 시작되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첫 번째 컨테이너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벗겨졌을 때 K2 전차였습니다. 검은색 차체, 굵은 포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렉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전차 앞에 서서 손을 뻗어 차체를 만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역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대의 전차가 부두에 줄지어 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도 운송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화물 열차를 따라 동부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전차들이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전차가 내려왔을 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그리고 병사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 달력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9. 미드포인트 10배라는 숫자.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통, 20통, 30통. 새벽까지 계속 울렸어요. 대부분은 외교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긴급 문의. 체코 대사관에서 회의 요청. 리투아니아 국방 차관 면담 희망.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훈련장 마당에는 방금 도착한 4대의 K2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검은 차체가 빛나고 있었죠. 11월 15일, 저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테이블에는 각국에서 온 문의 목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실무관 엘즈비에타 루카식이 보고했습니다. 루마니아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문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즈비에타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들은 우리 물량 중 일부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물량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계약은 정확한 납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대라도 빠지면 우리 일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거셉니다. 엘즈비에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루마니아는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계약가의 3배입니다. 즉시 인도 조건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배.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우리 전력이 우선입니다. 11월 2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8대였어요. 저는 다시 그단스크 항구에 있었습니다. 하역이 진행되는 동안 제 옆에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레반도프스키 전략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루마니아 국방부 특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우리는 진심입니다. 여기 정식 제안서가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계약가의 5배. 아니,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큰 숫자가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10배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10배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인도 조건입니다. 우리도 급합니다. 당신들만큼이나요? 특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계약한 물량 중 12대만 양도해 주십시오.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0배. 그 돈이면 추가 도입도 가능했습니다. 다른 장비도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돈이면 나중에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은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입니다. 특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일회성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외에도 대기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어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가 나간 후 저는 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0배.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안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 특사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10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배요? 즉시 인도 조건입니다. 12대를 양도하면요. 안나는 한참을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혹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도하면 우리 일정이 틀어집니다. 12대면 석 달치 물량입니다. 저는 창밖의 전차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루마니아 다음엔 체코가, 그 다음엔 불가리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 물량은 조각조각 나눠지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빈 달력을 보게 될 겁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심해질 겁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피오트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10배 제안을 거절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피오트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이제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배라는 숫자는 정치인들을 움직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부 훈련장의 빈 달력 사진이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이걸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루마니아 특사에게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억 오전 432기억 챕터 10은 배드 가이즈 클로스 인 단계입니다. 압박이 심화되고 외교적 압력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을 그려야 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주인공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질서의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외교적 압박 심화. 물량 이전 요구 증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질서의 문제로 전환. 긴장감 유지. 1500자 내외. 나레이션 80%, 대사 20%.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사용자가 긴장감 놓치지 말자고 했으므로 루즈하지 않게 바싹 긴장된 상황을 묘사해야 합니다. 챕터 10. 배드 가이즈 클로스 인 돈으로 시간을 사려는 나라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지금 당장 오십시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온 비서관.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에서 온 외교 공안들이 쌓여 있었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대통령 명의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체코는 NATO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NATO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동맹국 간 방산 협력 원칙 위반이라는 명목입니다. 형식적이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우려하십니다.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면 끝이 없습니다. 10배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12대만 넘기면 120대 가격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전력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정은 석 달 미뤄집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석 달이면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또.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은 단순히 전차 12대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량을 나누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계약이 흔들립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주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오십시오. 거절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안나와 피오트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피오트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유럽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이기주의, 동맹의 균열, 방산 시장의 혼란. 제목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안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일부 야당에서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안나가 되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12월 5일 저는 특별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부 유럽 방산 협력 체계였어요. 물량은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정비시설,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도입 일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브가 되고 주변국들은 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안나가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피오트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12월 10일, 저는 루마니아 특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체코와 리투아니아 대표도 함께였어요. 물량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비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약 시 우리가 이미 확보한 생산 일정을 기반으로 순차 배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특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우리 초도 물량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턴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테니까요. 체코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정가입니다. 10배가 아니라 정가. 대신 확실한 일정을 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리투아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겁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외교적 압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장관의 지지도 흔들릴 거예요. 새벽 5시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챕터 11. 루마니아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아니었어요.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정비 허브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거절의 신호였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8시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연락했어요. 브뤼셀 회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입니까? 전부입니다. 납기, 비용, 효율성, 모든 것. 12월 13일, 저는 다시 브뤼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기내에서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브뤼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2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의 한스 밀러가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폴란드의 독자 행보로 인해 유럽 방산 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우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회의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대에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절차를 따르는 동안 우리 병사들은 30년 된 장비로 훈련합니다. 부품이 없어서 훈련이 취소됩니다. 그게 절차의 결과입니까? 한스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결정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혼란입니까? 루마니아가 10배를 제시했습니다. 체코도 리투아니아도 줄을 섰습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을 7년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스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들이 물량 일부를 양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루마니아에 12대만 넘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입니까? 10배의 금액을 받으면서 왜 거절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2대를 넘기면 다음 달엔 체코가 10대를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엔 불가리아가 슬로바키아가 올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돈뿐입니다. 전력은 사라지고요. 추측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빈 달력이 뭔지, 취소된 훈련이 병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0년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였다고, 절차를 어겼다고. 스페인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물량은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공유합니다. 정비, 훈련, 일정.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여러분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한스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했으니까요. 주도권은 결단의 대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오트르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버팁니다. 끝까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보하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혼자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챕터 12. 바르샤바로 돌아온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복도의 불빛도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 자료 각국의 압박 문서, 루마니아의 10배 제안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펼쳤어요. 컴퓨터를 켜고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나리오였어요. 만약 우리가 12대를 넘긴다면 12대 양도 10배 금액 수령. 석 달 일정 지연하지만 추가 자금 확보. 저는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재정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상당한 이득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틀린 걸까요? 10배를 거절한 게 잘못된 판단일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어요. 야당 의원의 성명서, 언론의 비판 기사, 심지어 국방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독단, 외교적 재앙, 고립을 자초하는 폴란드. 제목들이 눈에 박혔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적었던 메모들이 있었어요. 목표 전력 공백 해소. 핵심 납기 준수. 원칙 시간이 우선이다. 제 글씨였습니다. 5개월 전에 쓴 글씨.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실패로 끝난다면 장관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제 경력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현장 병사들의 실망이었습니다. 마렉과 그의 부하들. 그들이 다시 빈 달력을 보게 된다면.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부 훈련장의 달력 사진. 빈칸 투성이었던 그 달력.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1월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들. 그 앞에 서 있던 마렉의 모습. 그의 떨리던 손.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빈 달력과 도착한 전차.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0배의 금액.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석 달 지연되면 또 다른 요청이 올 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폴란드 지도가 보였어요. 동부 국경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한 걸까요? 왜 시간이 없는 걸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지리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동부 국경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며칠, 어쩌면 몇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빈칸 없이, 지연 없이.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기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계산이었습니다.
12대를 넘기면 10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연됩니다. 그 석 달 동안 또 다른 요청이 오면 거절하면 같은 압박이 반복됩니다. 받아들이면 또 석 달 지연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은 많이 벌지만 전력은 2년 후에야 완성됩니다. 2년. 그건 원래 유럽 공동 개발보다는 빠르지만 우리가 목표한 18개월보다는 훨씬 깁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현장의 달력은 다시 비어갑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물량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판매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전력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흔들림 없이. 물량 양도는 불가능하다. 이는 재정적 판단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다. 우리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전력이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어요. 숫자가 뒷받침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스템을 제한한다. 정비, 훈련, 일정 공유. 이는 단기적 거래가 아닌 장기적 협력이다. 1시간 동안 썼습니다. 문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았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장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입장 다시 변경 없음. 메일을 보내고 나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압박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나였어요. 자고 계십니까? 아니요. 깨어 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옵니다. 걱정돼서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2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빈 달력과 도착한 전차. 이게 답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거래가 아니라 원칙. 새벽 5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챕터 13.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체코입니다. 목소리는 어젯밤 회의에서 봤던 대표였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말씀하십시오. 비공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신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비 허브 위치를 폴란드와 체코에 분산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허브는 하나여야 효율적입니다. 분산하면 비용이 2배가 됩니다. 그럼 거절입니까? 협상입니다. 대신 체코에 훈련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실사격장은 당신들이 더 좋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체코가 움직입니다. 루마니아 쪽 연락 확인하십시오. 오전 9시 장관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장관이 말했어요.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도착합니다. 공식 방문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알고 있습니다. 피오트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루마니아도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10배 제한을 철회하고 정가 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계산했습니다. 10배를 주고 12대를 사는 것보다 정가로 60대를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행원 없이 혼자 왔어요.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뤼셀 회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이요. 주도권은 결단의 대가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리투아니아도 급합니다.
당신들만큼이나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말해보십시오. 저는 준비한 문서를 펼쳤어요. 첫째, 정비는 폴란드 허브에서. 둘째, 초기 훈련은 우리 프로그램 사용. 셋째, 향후 도입 일정은 우리가 조율. 가격은 정가입니다. 대신 일정을 보장합니다. 내년 9월 첫 인도.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독자 계약하면 2년 걸립니다. 당신들 시스템 쓰면 9개월이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합의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주십시오. 우리만 특혜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2월 16일 바르샤바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네 나라 대표가 모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중부 유럽 방산 협력 체계입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폴란드 중심, 주변국들이 연결되는 구조. 폴란드가 허브가 됩니다. 정비, 부품, 긴급 지원. 하지만 훈련은 분산합니다. 체코의 사격장, 리투아니아의 동계훈련장. 각자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정가입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대신 일정을 보장합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계약 순서입니다. 먼저 사인하는 나라가 먼저 받습니다. 그 말에 4명의 대표가 동시에 펜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농담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정은 이미 다 짰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12월 20일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5나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중부 유럽 방산 협력 체계 출범을 선언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5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스였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인정하는 톤이었어요. 이긴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만든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동부 훈련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말해기 받았어요. 뉴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우리가 중심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입니다. 챕터 14. 2026년 1월 15일 저는 다시 동부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나라 시찰단과 함께였어요. 말해기 전차장 해치에서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K2 전차 12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발진. 말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 덮인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대형이 바뀌고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멈췄습니다. 체코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3달 전에 도착한 장비로 이 정도 훈련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정이 명확하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마렉에게 다가갔어요. 전차장,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작년 이맘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렉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째요. 지금은? 매일 훈련합니다. 달력이 꽉 차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새로 지어진 정비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작업장에 각종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리투아니아 정비병 3명이 폴란드 교관에게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부품 재고는 6개월치를 확보했습니다.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 시 48시간 내 배송 가능합니다. 불가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라고 만든 겁니다. 저녁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5나라 대표와 한국 측 담당자가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피오트르가 스크린에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초도 물량 완료. 체코 첫 배치 3월 예정. 루마니아 5월, 리투아니아 7월, 불가리아 9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납기를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체코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 브뤼셀에서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들이 길을 만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투아니아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작년 12월 루마니아가 10배를 제시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배의 진짜 의미를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창밖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0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연의 가격이었어요. 지연의 가격? 작년에 우리가 물량을 팔았다면 석 달이 지연됐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요청이 왔겠죠.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이 벌지만 지금 이 훈련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연의 진짜 비용입니다. 리투아니아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브뤼셀에서 회의만 하고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2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마렉과 함께 훈련장 사무실에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빈칸이 없었습니다. 훈련 일정이 빼곡했어요. 심지어 3월에는 체코 병사들과의 합동훈련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1년 전 달력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마렉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빈칸뿐이었습니다. 병사들 눈빛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바쁩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이 정비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전략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했습니다. 10배를 거절하고 압박을 버티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안나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피곤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10배를 거절한 게 결국 맞았습니다. 10배는 미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물었다면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텼고 규칙을 만들었고 지금은 5나라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가가 컸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박, 고립, 비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단의 대가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르샤바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챕터 15. 2월 20일, 저는 장관실에 호출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장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유럽방산협의체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식 서한이었어요. 중부 유럽 방산 협력 체계를 유럽 표준 모델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브뤼셀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가 직접 추천했다더군요. 한스가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현실주의자입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장관이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전략관. 3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부 훈련장을 찾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마렉이 달려왔습니다. 전략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월, 4월, 5월. 빈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훈련 일정, 정비 계획, 심지어 체코루마니아와의 합동훈련까지 빼곡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정이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엔 부품 기다리며 시간 때우던 애들이 지금은 훈련 순서 잡으려고 경쟁합니다. 창밖으로 훈련 장면이 보였습니다. K2 전차들이 기동하고 있었어요. 포성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 체코 병사들 옵니다. 마렉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가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이니까요. 맞습니다. 마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관님,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10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버텨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현장이 버텼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병사들이 전차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렉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력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체코 일정 확인했습니까? 3월 15일 첫 배치 도착합니다. 정비센터 준비 완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5월 일정 그대로입니다. 그들도 이제 훈련 교관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안나.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관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각국의 협력 문의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1년 전 찍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빈칸투성이었던 훈련장 달력.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 빈칸 없이 채워진 달력.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브뤼셀 회의, 10배 제한, 압박, 고립, 그리고 결단. 모든 게 1년 안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1년이 만든 건 단순히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5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빈칸 없는 달력.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걸쳤어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결단이었습니다. 시간을 선택하고 압박을 견디고 원칙을 지킨 결단.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바르샤바는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동부 훈련장에서는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첫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모두 일정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력은 채워졌습니다. 전력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다음 결단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부 유럽 방산 협력 체계, 유럽 표준 모델로 검토. 폴란드 주도의 새로운 협력 방식. 저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부 훈련장의 달력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빈칸 없이, 지연 없이.